네, 오늘 정오에 자가격리가 끝난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가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당무를 시작합니다. 이낙연 대표 이번 선출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여야 협치 복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낙연 의원이 과반을 훌쩍 넘는 득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변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장 오늘부터 자가격리가 12시면 끝나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정상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리더십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할 일은 꼭 하시고 말아도 될 일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이 공수처 문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 개혁 과제와 국가적 위기에 대한 것들은 꼭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충분한 협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협치와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 우위에 대한 인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스타일 문제에서 억지로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실 필요 없이 본인의 장점 그대로 가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억지로 사이다 발언을 하시다기보다는 신중함과 진중함 그리고 또 국민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화법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리더십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당선되자마자 이제 말씀하신 답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통합 쪽으로 어느 정도 행보를 좀 가속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장점이 이제 통합과 중도층이거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지금 대선 준비를 위해서 당권을 잡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대권을 향한 행보를 바로 하실 것 같고 짧아요. 7개월 동안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실 것 같고 그 서두르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차별적인 요소가 이제 중도층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 그리고 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한 통합 행보 이런 것에 좀 집중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명성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굳이 없애면서 사이다 발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당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또 명확성도 또 필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명성의 기준이 선명적인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아마도 경쟁 관계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적인 정책적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정표가 돼서 그와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정책적 바탕이 사실은 상당히 대중적 측면에 가 있어요. 실용적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커버하면서 당대표로서의 기득권을 살리려면 정책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의 선명성 경쟁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선출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176석의 횡포를 중단시켜달라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통합당의 요청 좀 어떻게 들으셨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야당에서는 과거의 상임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태도를 바꿔가지고 상임위부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가 있다면은 그 부분도 다시 상의를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개 상임위를 애초에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재론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여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그 기존 7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받아들일지 말지 이런 정도의 재론의 상의가 여지가 있을 있다고 것이다. 생각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분할하는 문제도 아마 설핏 꺼내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아마 다시 재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이라면 통합당도 앞으로 부의장도 다시 또 선출을 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구성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다소 조금 경정될 수 있어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사위에 관련된 기능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사위를 시기적으로 나눠 맡든 아니면 기능적으로 나눠 맡든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나눠서 그와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 득표율이 60.77%이다 보니까 과반 훌쩍 넘은 숫자였잖아요. 때문에 이번 낙승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재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에게 또 뒤처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효과도 좀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바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가 큰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라는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언제쯤 나오나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이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충분히 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뭐 또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럼 근접하게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짐작을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워낙 두 분의 격차가 작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지층도 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도 또 워낙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것을 이렇게 뺏어온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각자가 비적대적 상황에서의 경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서 이제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이재명 지사와 정책적인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좀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것이 장점인 거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 야당의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이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위가 누가 될지도 사실 관심이었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 어대 낙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2위가 누구일지가 관심이었는데 김부겸 의원이 2위이긴 했습니다만 득표율이 21.37%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3위였는데 17.85%. 대의원 투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투표에서 다 앞선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두 후보들에게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김부겸 후보는 좀 아쉽죠. 정당에서 대의원이라는 게 대의기관입니다. 대의원도. 그런데 대의원 투표와 당원 투표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대의제로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부겸 후보가 좀 이 권리당원, 핵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젊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분의 그 장점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핵심 당원들의 이해와 좀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막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두 2, 3위 후보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 행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미 있는 행보를 많이 해오셨죠. 근데 정치를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벽을 손학규 대표와 같이 그런 어떤 벽을 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실 뭐 죄송하지만 큰 행적을 남기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이런 시각이 반영됐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대의원들은 당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뭐 권리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 지지셨기 때문에 기대치를 보면 박주민 의원이 좀 더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박주민 의원이 좀 더 저는 앞설 것으로 예상했던 이유가 저분이 아마 지금 그 대권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 좀 더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서울시장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당권에 당선을 못하게 되면 서울시장 공천권을 주게 되는 차기 당대표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위로 나온 거고 국민적 기대감을 통해서 본인이 대권 주자로 만약에 어필을 했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이제 뭐 대표인데 통합당에서의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둘 간의 인연, 과거에 이낙연 의원이 기자 시절일 때부터 출입 기자로서 서로 뭐 인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조명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둘 사이의 궁합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두 분지간의 인연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서로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 위치에서 있었던 인연이고요. 뭐 한 정당에 몸담았었던 때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이낙연 대표께서 차별적인 행보를 이어가신다면, 예를 들면 본인만의 특성을 살린 중도 또는 통합적 메시지를 내신다면 상당히 두 분지간에 어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위 당내 경선을 통과할 요량으로 친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신다면 상당히 통합당과의 좀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행보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지지층, 어떻게 이 지지층을 흡수하고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러니까 7개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본다면 어느 길을 택할지는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통합의 길은 열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현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전이죠, 이제 됐죠. 그동안의 이해찬 대표 체제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김종인 대표와 개인적인 또 악연도 있죠. 공천 문제 갖고. 그걸 차치하고 노선 자체가 사실은 약간 선악구별을 통한 독자 노선을 걸으셨기 때문에 야당과의 다원주의를 좀 흡수하는 식의 정당 운영을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아라는 어떤 기본적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했던 분이시라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어떤 캐릭터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십니다. 다만 이제 최고위의 구성은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소위 친문적 성향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상식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말씀도 품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친 언행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파행을 만든다거나 이런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이 과제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또 심각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요. 정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통합보다는 사실은 이 파티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과 투쟁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또 이렇게 버무려져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자기를 찍어준 핵심 지지층의 과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서로 앉은 자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과거 인연보다도 그 맡은 자리에서의 또 그렇죠, 관계가 네. 또 새롭게 또 형성될 수 있겠네요. 네. 김종인 체제 오는 3일이면 이제 100일을 맞게 됩니다. 10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소위 이념적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념적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연역적인 거거든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먼저 규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 내지 지지층만 포섭하려는 이런 당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는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또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에 갇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오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상당히 시대를 앞선 이것이 뭐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고 그의 국민적 반응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뭐 저희가 중도 좌파 우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 정책을 위한 당의 행보를 일단 배를 띄웠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대단한 걸 하신 건 아니고 상식적 활동을 하신 건데요. 우리 정치가 상식 수준보다도 안 됐던 거예요.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제 광주 5.18 문제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아주 낮았던 호남에서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뭐 전략적인 그런 뭐 역할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당이 손잡고 있던 이제 극우 세력과의 결별 문제. 지금도 뭐 완벽하게 떨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광화문 집회 이후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는 이 정당이 상식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당으로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가는 그런 전초에 털을 닦았다 이렇게는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정강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좀 결정 지을 것 같고 당명도 오늘 뭐 발표를 한 후에
며칠 후에 조만간이면 좀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강 정책에 이제 확실히 좀 포함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명 국민의힘으로 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던데 어떻습니까? 이 당내에서 이 당명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절차상 아직은 뭐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당에서 메시지는 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원들의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11시에 의원총회를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나 지금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가 121 예정돼 있지만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시켜놓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한 뒤에 절차상의 민주적 절차는 거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당명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가지가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에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고는 있지만 절차상 확정은 아직 아니다. 이게 아직 비대위 차원에서의 결정 정도인 거죠? 비대위 안건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은 왜냐하면 거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상임전국위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당원 개정을 위해서. 그런데 미리 그것을 이제 1일 날 예정해놨다는 것은 의원총회는 사실은 그냥 통과 의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아마 전국위원회 등을 약간 연기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정강 정책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 문제 최종적으로도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선 연임 제한 이런 규정들은 사실은 위헌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경론이 있을 수 있는 의제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총회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건 역시도 좀 아직까지 좀 여지를 열어두고 또 봐야 되는 확정됐다고 거네요. 보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셧다운 됐었는데 어제 처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상임위별 결산 심사도 시작되고 내일이면 9월 1일 정기국회도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결산을 하다 보면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는 국회보다는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1차적으로 이렇게 매듭짓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거의 결산 절차는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사실 절차가 국회에서 좀 법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원래 지금 안건은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임위 결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그 상임위 결산이 다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나서 24일 정도에 이제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결론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과 추경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된 개정 여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정하겠다 오늘까지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사를 밝힌 상태예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예. 2명 통합당이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을 돌리겠다 이런 취지의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또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4+1로 통과시킬 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추천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2명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절차적 정당성은 분명히 보장돼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선거법하고 맞교환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을 지금에 와서 그 해당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다시 개정하겠다. 저는 이렇게는 이낙연 대표께서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겸에는 이제 추천위원을 추천을 해야죠. 추천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추천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아마 민주당도 추천위원 추천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일부러 추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할 건데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고 또 하나는 추천을 한다는 게 그 위헌법률 심판 결정 나온 후에 하신다는 겁니까? 입장은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추천 절차에 결국은 협조를 할 건데 이것을 오늘 내일 하라라고 압박하는 것도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은 아직 하지도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거는 법대로 안 하냐, 이건 법대로 하냐 이런 식의 압박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통합당 측에서 후보 추천을 좀 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보인다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 수도 있는 9월 겁니까? 정기국회 이전에 이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죠. 내일부터 바로 정기국회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중에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서로 합의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서로 이제 공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 당대표가 선출됐던 만큼 9월 정기국회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협치는 잘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의견이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듭을 짓고 끝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통합당이 나중에 다수당이 되면 그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률적 기한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야지만이 경제와 민생으로서 국회가 전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는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일정을 보면은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고 나서 15일부터는 아마 대정부 질문이 있고 나서 24일날 본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근데 본회의 이전에 공수처법을 만약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요. 스스로 제정한 것을 바로 또 몇 개월 만에 개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일주일 연기를 하신 이유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본인 손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빠른 진행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